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 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3년 8월 13일 토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당대표 선거 중간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리꾼의 내심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5시 35분까지 1907명이 참여했는데요. 3% 이종걸, 20% 김상곤, 77% 추미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보름, 구만리 같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착심 발언을 했네요. 자신을 공격해온 조원진 최고위원 등을 비난하면서 말이죠. 이들 친박계 강경파들을 김무성 전 대표는 뒤늦게 친박 진영에 붙은 나쁜 놈들이라고 했거든요. TV조선을 통해 보도된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에 와서 붙은 놈들이 아이고 나보고 대표보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발언하고 달라들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우습지도 않아.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들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동안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는 걸로 그쳐야지 물고기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러던 고용부 아니었습니까? 서울시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과 뭐가 다르냐면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이 이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8일 아침 10시 반에 열립니다. 광복절 특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끝끝내 배제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명선거 정착과 부정부패 척결이 현 정부 기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를 1차원적 법리로서 단죄해놓고 다른 여타 비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정부는 창조경제를 응원한다는 이른바 국뽕 광고로 추파를 던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놓아주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복권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삭발투쟁 등 전면적인 저항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은 다반사고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라며 모욕당하며 하루 최대 7만 명의 승객이 오가는 곳의 청소를 50명이 담당했고 임금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얼마나 내십니까? 월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140만 가구 중에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 생계형 체납 가구는 10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추징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을 아름다운 재단이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김영관 전 광복군 동지회장 올해 92 되셨습니다. 어제 김영관 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건국절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보수 진영, 특히 뉴라이트에서는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김영관 전 회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라면서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네. 김영관 전 회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무에 바쁘신데도 특히 외교안보 문제, 국내 문제로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셔 이렇게 저희들 오찬에 초청해 주신 데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론되고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거론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을 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처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가로 바쁘신 대통령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기념일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두세시임 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는 황당해했습니다. 점잖게 정부도 서울시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 수당을 직권 취소한 거, 그거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와 서울시 청년 수당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제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는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과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청년수당 지급이 되면 교육으로 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에게 지급해버리면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그 취지에 맞고 필요한 그 정책이냐. 바로 이걸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청년희망펀드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것도 사실은 구직 활동을 위해서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교통편도 이용해야 되고 옷도 빌려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방면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청년수당하고 되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수당의 그 어떤 평가를 민간인으로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굳이 그 말씀을 절더러 하라고 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창업과의 연계가 좀 불명확하더라도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거라면 현금이라도 주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본래 의도에 맞게 청년수당이 잘 사용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 취업 준비가 아닌 스펙을 쌓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 이런 상상도 드는데 조금 아까 이 청년희망펀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이제 지방에 면접 보러 가면 KTX를 타고 가면 KTX 티켓을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청년수당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비판을 할 때 그 도덕적 해이를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KTX 티켓이 정말로 지방에 면접 보러 간 건지 놀러 간 티켓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그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한 그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증빙은 확인해서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단 1원이라도 증빙이 모두 돼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복장 대여료 같은 거는 그 상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니까 그거는 문제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정책의 목표라든지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런 방법을 대부분 수용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정책을 수용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공색하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차이를 보기보다는 조금 같은 점을 보고 해나가야 되는데 좀 정부가 굉장히 옹졸하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권취소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으시니까 정부가 저는 이제 직권취소의 명분이 사라졌으니까 좀 사회적인 협력과 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빨리 철회하시는 게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혹시 물밑대화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와는 완전한 합의를 다 했었던 사안이에요. 예,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 합의를 했던 사안이어서 그때까지는 뭐 공식 대화, 비공식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했던 기록들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결과가 뭐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 보건복지부랑의 그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니까 1회분은 일단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냈고요.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직권취소 상태라 혼란이 지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정부가 전향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목적이지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국 백악관이 10만을 돌파한 사드 배치 철회 청원에 관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민중의 소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10만이 넘어간 이 청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60일 안에 답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백악관도 이 사안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만 돌파와 관련한 성주 주민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들어보시죠. 10만 서명은 늦었지만 어제 아침에 드디어 숫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그러자마자 2차 목표로 17만을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백악관 처명의 최대 서명 숫자가 17만인데 미국 내에서 우리가 1위 서명 청원을 하자. 이것이 또 미국 내에서는 반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명은 10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 다음에 미국 교포들의 서명은 또 별도로 2차 청원이 추진 중이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뭐 청원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미국이 놀랍니다. 지금 미국 주요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은 분명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오늘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청장이 한국을 방문했죠. 국방부보다 언론을 먼저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이기도 한 중요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중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은 갑자기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했는데 성주 군민들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저건 내정 간섭 아니냐 할 정도의 굉장히 군 사령관으로서는 하기 힘든 말들을 그날 몇 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배석했던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대단히 놀랐다는 소감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국민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 역풍이 부는 거 아닌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선거에서 북풍으로 제1야당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총선, 강정마을, 탈북자, 그 다음에 대선, NLL 포기 논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북풍의 일련의 공통점은 민주당이 우물쭈물하고 태도를 명확하지 못하자 그 약점을 파고든 여당이 다그치듯이 압박을 해서 이루어진 북풍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차단했더라면 생기지도 않았을 북풍이었어요. 이것은 여당의 공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야당의 방어 실패 또는 역공 실패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북풍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북풍이 되지 않았어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96년에 전쟁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 그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잘 넘어간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안보 현안이 보수 여당에 불리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등을 보이면은 항상 칼은 등 뒤에서 찔렸지 정면에서 얻어맞은 적 없습니다. 안보가 정쟁이 되고 북풍이 되는 이유는 그게 취약하기 때문이고 우물쭈물하고 피해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대안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북풍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미 북풍에 걸려든 겁니다. 이미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서 정말 잘 대처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확고한 정체성과 멀리 내다보는 좀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안보 문제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런 적극적 자세라기보다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북풍을 더 유혹한다는 거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는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당할수록 안전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대표들단도 구성이 되시니까 지금까지 취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기일전해가지고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라는 여론에 대해 귀를 막아온 정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대책을 내놓았지요. 정부는 누진제 완화를 통해서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전기요금 5분의 1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네. 한편 야당들은 애들 껌값 수준의 찔끔 인하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진제의 전기 사용 억제 효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전기 과소비는 발전소 증설로 이어지게 되고 미세먼지 증가와 원전 안전, 핵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의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한마디로 땜빵식 조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이라는 게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 네. 계속 좀 이 폭염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전기요금 깎아줄 테니 에어컨 더 틀어라. 그래서 더 입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임기응징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폭염과 무더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전체 가구의 70%가 300kW 아래쪽에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분들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51kW 정도 쓰는 가정은 한 3,700원 정도 할인받는데 네. 551kW 가정들은 36,000원 정도 혜택을 봐요. 10배의 차이인데 할인 혜택 자체가 불평등하고요. 또 이번 조치로 한 78만 kW 그러니까 원자력 1기 정도의 분량의 전력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산업부가 애초에 지금 당정 긴급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말이죠. 네. 누진제는 고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완화되면 부자 감세 우려와 전력 대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누진제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그 산자부가 애초에 반대했던 측면도 사실인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그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2009년에 산자부가 준비한 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계산에 의하면 1구간에 있는 가정들이 그 설계에 의하면 53.3%가 요금 인상이 되는 반면에 6구간은 5.6%만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누진세 완화하면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낳도록 지금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소비가 되게
증가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과잉돼 있는 핵발전소,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또, 그 정당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 싼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결국 석탄 발전,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원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지금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발전소 증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것을 조치를 통해서 원전의 한기 분량의 지금 피크치의 전력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발전소 신규 발전소 필요하다라는 논리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서회자, 피박 퀴즈 오늘 끝나냐? 네, 안타깝게도. 아니, 사람을 이렇게 쉽게 해고해. 두 분 활동이 총선 이후 너무 저조했어요. 두 분 다 저성과자입니다. 이 새끼야, 그래도 그렇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잘라? 뭔 대책을 세우게 하고 잘라도 잘라야 할 거 아니야? 정말 재밌군요. 두 분이 겪으신 프로세스 다 박근혜식 노동개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데. 닥치라고! 우리 노조 만들어야겠어. 노조 좋습니다. 만드시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직장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동원해서 두 분 존나게 패버리면 되겠네요. 이 새끼 이거 반노동적이네. 너 이 새끼 콩밥 먹고 싶어? 몸에 좋고 영양에도 좋은 콩밥 좀 먹죠 뭐. 그래도 저는 곧 사면 복권 될 겁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이러면서 말이죠. 자, 일단 그만하시고, 자, 오늘 막방이니까 인사 잘 드리시자고요. 어이 씨발, 여기서도 잘리나? 수염은 좀 깎고 다니지 그래. 그리고 왜 전라도 가서 친박 뒷담 하나 까고 그래? 그리고 나쁜 놈? 조원진이한테 하는 말 같던데. 그 새끼 말이야. 내 정치적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내가 통일민주당 만들었을 때 황병태 비서로 들어왔거든. 운동권 출신이 무슨 스펙이라고.
근데 그 조원진이가 지금은 박정희교 신자가 됐잖아. 아니 김영삼을 따르다가 박정희를 따라? 그러면서 지금 나를 핥히는데 정치권 대선배를, 통일민주당 대선배를, 그 새끼, 권력 때문에 박정희교에 줄 섰겠지. 안 그래? 아니 근데 고작 조원진이를 씹어? 당대표를 했고 대권 주자를 넘보는 당신이 말이야. 스케일이 너무 작잖아. 닥쳐 이 새끼야. 니네 누나 주변에는 순 그런 기회주의자들 뿐이지. 안 그러니? 이정현이도 이회창 형 참모할 때 박근혜 씹었다고 하더만. 뭐 그랬겠지. 애비덕에 정치하는 X가 박근혜 따까리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이정현이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진박이래. 진실한 박. 아이 씨발. 허나 너는 누구한테 갈아탈 생각이니? 내가 왜 갈아타? 나는 의리를 지킨다고. 의리? 청와대 누나한테 권력이 있을 때까지지. 그 의리가. 그지? 내가 당신이야. 허나 이건 똑똑히 기억해둬라. 네 인생에 친박실세라는 꼬리표가 큰 오점이 될 기다. 뭐 유신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 나중에 다 딱지 붙었잖니. 유신잔당이라고. 유신잔당 시즌2가 생기겠네. 유신잔당이 집권하도록 뒤에서 애쓰신 분이 누구였더라? 총괄 선대본부장 하셨던 그분 누구지? 야, 이 새끼야. 그럼 그때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하니? 자자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은 파장하는 상황이니까요. 모처럼 어른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창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창 인사드립니다. 창 형님, 그 예전 참모 이정현이가 당대표 돼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녀석 아주 수완도 좋더군요. 전라도 출신이 말이야. 이 우리 친박은 경상도 전라도 그런 거 안 따지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어요. 기회의 평등이라. 개걸스럽게 충성하면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는 그런 평등?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통 크게 환상절제술 그 수술을 하면 어떨까? 이 환상절제술이라뇨? 환상절제술 모르는구나. 그 포경수술이야. 포경수술. 한마디로 좆가란 얘기야. 뭐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친박이나 비박이나 심지어 야당 인사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퇴근 뒤시오. 저 뭡니다. 종사님 저 모르세요? 뭐 하시던 분이던가? 직전에 새누리당 당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학교는 왜?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지요.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당대표를 합니까? 한양대 나온 것 같고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그렇게 말하는 환희는 어느 학교 나왔지? 예,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죠. 아니 그 학력으로도 경제부 총리를 했어? 창님, 듣다 보니까 참 불편한데요. 사람을 학력 가지고 차별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자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저요? 저는 강남대학교라고. 어디 있는 유치원입니까? 유치원이라뇨. 4년제 대학입니다. 창 어르신, 어르신은 서울대학교 나와야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인재 씨 어떨까요? 이인재 씨는 서울대 출신이고 또 법대 후배 아닙니까? 이인재 이 씨발 새끼, 개새끼, 씹새끼. 아이고, 차지하시고요. 아이고. 자, 창님 오늘 나오셨는데 문제 출제해 주시죠. 그러면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군 출신인 원로 독립 유공자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도 건국절이라고 했지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절이 돼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몇 월 며칠일까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예, 11월 14일. 아니, 왜 11월 14일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일 아니야?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야. 한국 역사는 곧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사지. 안 그래? 어이, 미친놈들. 날이 더우니까 뇌까지 바싹 익었구나. 한심한 새끼들. 자,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3월 1일. 아, 정답은 아닙니다만 왜 3월 1일이죠?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 아니니? 내 말이 틀렸어? 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3.1혁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이 된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좌클릭하십니까? 청와대와 친박이 극으로 가면서 곧 망할 텐데, 내는 좀 좌클릭해야지. 안 그러겠니? 살아남으려면 좌클릭해야 되는 거야. 생계형 좌파 들어봤냐? 야, 내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한 대한민국 이런 방명록을 썼어. 네, 그래서 큰 웃음을 주셨죠. 자,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피박 퀴즈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퀴즈 코너는 따로 생기고요. 피박 토론이라고 또 새로 생깁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분 고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책입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매 순간 시기가 찾아오지만 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지요. 하지만 이때에 우리들은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그리고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향을 지닙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늘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어떻게 나를 발견할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NOX3202님 정답.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맞히셨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소개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진 리앙구님, 오늘은 저의 40번째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빚은 많은 딸딸이 아빠입니다. 낙곰수 때부터 저를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출근길에 브리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같은 답답한 시절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청량감을 주는 방송이라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커가는 두 딸을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짜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이재현 CJ 회장이 단연 눈에 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현 회장 등이 포함된 4,8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광복절을 맞아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은 뭐 드문 일은 아닌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굉장히 엄격히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었고, 예. 그런 공언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해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 복권시켰고 올해 다시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다시 자신의 대선 공약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킨 거죠. 그나마 좀 약속을 지키고 있던 거였는데 예, 이것마저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 예. 이걸 두고는 뭐 야당에서는 마땅한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마땅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일단 사면이라는 것은, 뭐랄까, 법과 제도와 현실이 가끔 좀 괴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서 법적으로는 위법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처벌이 과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보장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서 마치 이 형벌권과 이 복정권을 교환하듯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사면을 해줄 테니 이제 정권에 충성하라 이런 식의 주문을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내놓은 일성이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 이게 뭐 바꿔 얘기하면은 나라가 돈 대라는데 돈 열심히 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원색적으로 세게 비난을 하자면 이거 협박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체 자유를 억압했다가 풀어주면서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식의 그거기 때문에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같고요. 우리가 무슨 중세 봉건 시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뭐 몸이 안 좋으니까 과거의 그런 재벌 봐주기 사면하고 좀 다르다. 이재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백보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건강이 안 좋으면은 우리 이 법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배려를 할 수 있고 형 집행정지라던가 그리고 이재현 회장은 그 배려를 충분히 받아왔습니다. 충분히 받아와서 수감생활 4개월밖에 안 했고 뭐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형 집행정지, 다른 질환이 있는 수용자들하고는 어떻게 형평성이 맞다는 것인지 저는 이 인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좀 굉장히 어폐가 있다. 그 수감자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무전 유죄 딱 그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국민의당의 태도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사면을 하면서 야당과 소통을 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마디 붙였어요. 예. 자기가 요구한 거 안 들어줬다고 하나 붙인 것 같은데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도 빠진 게 좀 상당히 저로서는 이 부분이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정봉주 의원에 대한 징역형은 지금 명예훼손 범죄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란도 있고요. 그것 역시 굉장히 첨예한 논점인데 지금 명예훼손을 가지고 실제로 징역형을 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에 대한 그 사면은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봉주 의원이 야권 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권 인사라고 해도 만약에 그것을 사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통치권자로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이런 식의 제도적인 지금 현행 제도의 이런 형사처벌하고 징역형까지 살리고 이런 식의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통치권자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이재현 회장이나 뭐 이런 재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 좀 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면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해서 뭐 이것과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도 그 사면 복권 대상에서 배제됐고 사실 1년 징역도 뭐 터무니없지만은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좀 과하죠. 그저 환갑 지나서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간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8.15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건 뭐 그야말로 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국 교수는 그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소조차 안 될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범죄를 봤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가 되는 범죄들이 있고 동서고금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에서만 죄로 규정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달리 판단을 해보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권을 그런 일환으로 적절히 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거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그제죠. 이 7월에서 9월에 한시적으로 지금 20% 전기료 경감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야당은 일단 그건 좀 미봉책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어제 우상원 원내대표 내놓은 얘기를 보면 노력한 것은 평가한다. 정부 여당이. 하지만 이 요금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이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놨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여름 지나고 더위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이참에 복잡한 누진제도를 손보자. 쓴 만큼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손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근본 대책 또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뭐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15명 내외의 TF팀 구성해서 아예 백지 상태로 이제 전기요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누진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위 의장의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 뭐 이전에 어떤 그 시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만큼 뭐 여당도 산발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일단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한도 아래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이정현 가이드라인 이걸 넘을 수 없으니까 야당 주장이 한없이 끌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그런 모양새가 느껴집니다. 그래 좀 생산적인 논의가 나왔으면 좋겠고 야당안을 뛰어넘는 누진제 개편 방안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대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발표한 게 있다고요? 예, 한국갤럽이 매달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를 얻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거고요. 반 총장은 지금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3개월 연속 지금 선두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 당별 성향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47%가 반 총장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반기문 총장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뒤에 순위들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16%로 2위 차지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8%로 3위 차지했는데 이 지난달 대비 3%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예. 지난 4월에 안철수 대표 선호도가 21%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13%포인트 떨어졌는데 역시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과 그 지지층이 좀 겹치는 문제, 그것이 안철수 대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중도층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는데, 6월부터 반기문 총장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니까, 그 자리를 고스란히 반기문 총장이 가져간 거죠. 지금 중도층만 따로 보면 반기문 26%, 문재인 17%, 안철수 11%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기문 넣기 전에는 안철수가 여기서 1위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이번 조사에서 또 다른 후보들도 쭉 조사를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6%, 오세훈 전 서울시장 5%, 그리고 손학규 고문이 4%로 그 뒤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정치직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무성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민생 투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3%. 그래서 8명 중에 7등.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2%로 8위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뜨고 있군요. 어쨌든 미세하나마. 예. 이게 지금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이재명 성남시장까지는 차이가 없다. 딱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인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나요? 있었죠. 예. 리얼미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었는데 대선을 지금 뭐 1년도 더 많이 남겨놓은 시점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는 결과라서 뭐 지금의 예측치는 뭐 현재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풍향을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 대표 이거 어떻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반기문 총장 자체도 이 인기 자체가 워낙 거품이라고 저는 보여서 이 인기가 또 뭐 한순간에 사라지면 또 갈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새누리당 지지도 조사도 갤럽에서 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지금 총선 참패 이후 가장 높은 34%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효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주 하는 건데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주에는 31%였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 오른 건데 9일날 전당대회를 했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 그리고 반기문 총장 선호도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시적인 약간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주 지지도는 24%, 국민의당은 11%, 정의당은 4%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이정현 대표가 선출되면서 뭔가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좀 유의미한 지지율 변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7%로 지난주 5%에 비해서 겨우 2%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미한 변화로 아직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약간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 때문이든 아니든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는 사실상 그대로 오히려 1%포인트 올랐고요. 긍정적 응답은 뭐 그대로 33%로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간 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 디커플링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갤럽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지지율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말이죠. 네, 정의당이 요즘 존재감이 좀 없죠. 예. 이건 참 뭐가 진보 개혁 또 혁신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있는 그룹들이 뭔가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런 수구 부패 정치가 활개치고 있는 시기에 대안으로 부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은 새누리당이 새 대표가 뽑혀서 약간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고 약간 또 그런 기간인 것 같고요. 또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그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정치 한 건에서 시간은 다음 주부터는 석간 체제입니다. 예, 오후 시간대에 당일에 있었던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원철 기자님 또 김태규 기자님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기요금, 이 누진제, 이거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선제 공격했단 말이죠. 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국면에서 주도권을 쥔 쪽이 됐는데, 뭐 이참에 통신요금 체계라든지 이 담배세 문제 이런 서민 정책도 잇따라 밀고 나가겠다, 주도권을 쥐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기요금 누진제 공론화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더민주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 제2, 제3의 요금 폭탄 경감 정책 요걸 내놓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해 주셨던 통신요금하고 담배 두 가지를 이제 더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휴대전화를 켜기만 하면 2, 3만 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황당한 요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해외 로밍 체계하고 기본 요금을 먼저 표적으로 삼을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담배 가격에 대해서는요. 일전에 그 김종인 원내대표가 담배세 인상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배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어제 그 조세연구원의 담배 과세 효과 재정 자료 이걸 인용을 하면서요. 담배세 인상 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1년 48.3%에서 2014년 43.1%로 줄어들었지만 담배세 인상 후인 2015년에는 39.9%로 정부의 예측치인 28.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 인하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그 비흡연자입니다. 제가 오늘 담배 가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흡연자들께서 그 느끼시는 담배값 고통을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오해는 없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담배값 자체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직관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기호품인데요, 담배가. 이 담배 가격이 갑자기 더블로 뛰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구사를 했는데 그 논거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4년에 이제 정부가 담배값을 갑절로 거의 이제 배로 올리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뭐였냐면요. 가격 탄력도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 조세재정연구원이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한 수치인데, 담배 가격 탄력도가 0.425다. 이게 정부 발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값이 1%가 오르면 담배 소비는 0.425%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담배값이 500원이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8.5%가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0원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근거가 바로 이 가격 탄력도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발표 때부터 사실은 전혀 수긍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격 탄력도가 맞다면요. 저 기준을 적용하려면 담배값을 계속 무작정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원 올릴 때마다 소비량이 8.5%씩 떨어진다. 이게 정부 이론의 토대라면 담배값을 5,000원 올리면 소비량이 85%가 줄어야 됩니다. 6,000원 정도 올리면 사실상 소비량이 거의 0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담배 가격을 한 8,500원 정도로만 책정하면 우리나라에는 내 돈 내고 담배 사피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정부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요, 현실 세계가요, 이렇게 산수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다 살펴봐도요, 흡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담배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20%는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뉴질랜드가 담배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흡연율이 21%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담배 가격이 16,364원 평균 가격이요. 그런데도 흡연율이 21%입니다. 세계에서 담배가 제일 비싼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평균 가격이 16,477원. 그런데 흡연율은 더 높아져서 28%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담배 가격을 높여도요, 흡연율은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중독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정부가 적용한 가격 탄력도 0.425%는 저는 처음부터 근거가 매우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렸다. 예, 이건 그냥 세수를 증대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건 정부도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세수 문제도요, 조금 따지고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세수 체계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가요, 그때 담배 가격 올릴 때 건강 증진 부담금 비중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뭐 맞죠? 예, 담배 가격을 2,000원이나 올렸으니까 예. 건강증진 부담금 비율이 기존에는 14% 정도였는데 이게 한 19% 정도로 높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담배 가격을 올릴 때 원래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로 크게 나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정부가 개별 소비세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담배 세금에요. 이게 한 갑당 594원이나 매겨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개별 소비세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담배에 붙는 세금 구조가요. 지방세로는 담배 소비세 더하기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국세로는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 부담금 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린 세금의 비중을 보면 지방세는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217.8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발표한 대로 담배 가격을 2,000원을 올려서 물론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담배 소비량이 약 34% 줄어든다. 그게 이제 정부의 예측이었거든요. 만약에 34% 줄어들었다면요, 황당한 건 지방세 총액은 오히려 감소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가격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세수가 2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대부분 국세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자들한테 삥 뜯어서 지금 국가 재정 채우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요, 담배에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 이럴 때 이거를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술, 도박, 담배, 사회적으로 이제 죄악시 되는 물품에 붙이는 세금을 이제 죄악세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이 죄악세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이게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하도 돈을 흥청망청하게 써가지고 이 교회 재정이 다 거덜이 나니까 세금을 좀 어디다 더 거둘 데가 없나 하고 보다가 매춘을 양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매춘을 거의 합법화 시켜주고 그 매춘부들한테 세금을 거둔 거예요. 이게 지금 범죄를 양성해서 죄악세를 걷는 시초가 되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매춘은 불법이죠. 예, 그래서 이걸 양성화해서 세금을 거둔 교황의 발상 자체는 황당한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비흡연자로서요. 흡연이 범죄냐는 겁니다. 흡연이 범죄인가요? 그러니까 범죄라면 죄악세를 물리면 안 됩니다. 금지를 시켜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흡연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범죄가 아닌데다가 죄악세를 물리는 건 형용 모순이죠. 예.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죄악세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서,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죄악세 이름 붙이는 게 조세 저항을 좀 줄여보자는 의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흡연자 너희들은 범죄자야. 그러니까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 의도가 숨어 있는 건데, 저는 흡연이 범죄라면 애초에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배를 파는 나라라면 적어도 흡연에 죄악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담배값 인하를 더민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뱃값을 인하하는 게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확답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요. 예. 흡연을 죄악시해서 범죄시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을 해서 세금을 삥 뜯는다는 정부 정책은 옳지 않다고 확고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거덜났으면은요. 정당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세금을 걷어야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그 부총리 시절에 남긴 불멸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니다. 이런 불멸의 명언을 한마디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세금을 더 걷고 국세를 더 걷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좀 더 국민 앞에서 좀 정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담뱃값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국민들도 대부분은 알 거예요. 아, 우리 속이는 거구나. 근데 속아주는 거죠. 우리가 속였다고 열받아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드러내놓고 저항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요. 하여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게 정권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이게 뭡니까? 고용노동부가 하나 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제가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보고요. 정말 한 3분 동안 육성으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에 고용노동부가 큰 웃음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이제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요. 네. 좀 좋은 정책입니다. 잘 했고요, 고용노동부가요. 근데 제가 왜 웃겼냐면 제가 일주일 전쯤에요.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이 90억인데 청년희망펀드는 1,400억을 모금해가지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청년희망재단. 잠깐만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에게 돈을 월 20만 원 준다고요? 그렇죠. 아니 박원순 시장은 50만 원 얘기했는데 50만 원이 너무 과하다, 20만 원이 맞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웃겼어요. 하여튼 이 뉴스가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웃겼던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청년희망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한심하다고 차라리 서울시처럼 수당으로 줘라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 고용노동부가요, 김용민 브리핑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제 주장이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는 저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이 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청년희망펀드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요즘 예측만 하면 다 틀려서 이 역술행 계통에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는데 뜻밖의 제 주장이 일주일 만에 정부 정책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급상승했고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 가지고 급변하는 세계의 금융환경 이따위 강좌나 열지 말고요. 그 돈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겁니다. 아유, 예쁩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아니 그러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박원순 시장을 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걸 발표를 하니까 이 고용노동부도 자기들이 발표하면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청년 수당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포퓰리즘이니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니 이렇게 대놓고 씹었었는데 그랬죠. 자기들이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발표 내용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는 건 서울시 청년 수당하고 다르다. 요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붓더라고요. 지들도 황당한 거죠. 어쨌든 일단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을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전부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자 24,000명에게만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뭐라고 했냐면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현금 지급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용부가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실상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 내용임에도 선심성이라고 청년수당을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 처분 빨리 철회해달라. 서울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다르다. 서울시 거하고는. 이제 뭐가 다르냐. 우선 지원 대상도 다르고 예산 출처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그 돈의 사용처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웃겼냐면 지원 대상이 뭐가 다르냐면요.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중에서 선정이 된 3,000명 그리고 활동 계획서를 분석을 하고 소득 수준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뭐냐?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24,000명 그리고 이 중에 취약계층 18세에서 34세 청년 그리고 최저 생계비 250% 이하를 반영을 해서 생계 부분을 강화했다. 이거인 겁니다. 예.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게 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국 정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다르다. 예. 19세에서 29세가 서울시인데, 예. 고용노동부는 18세에서 34세가 다르다. 이거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다르다니까요. 예, 달라요. 다르고요. 예. 근데 그거 어쩌라는 거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이제 두 번째 황당했던 건, 이게 이제 얘들도 정말 서울시하고 다르게 보이고 싶으니까 찾아낸 게 예산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을 쓰지만, 예, 자기들은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1,400억에서 이게 돈을 갖다 쓴다는 겁니다. 아, 세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출처가 다르니까요. 예, 고용노동부 말씀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출처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청년희망펀드에서 끌어쓴 돈은 뭐 한국 돈 아니고 달러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결국은 현금 지원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한참 웃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웃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짜 웃긴 게 남아 있습니다. 예. 수당을 주면서 사용처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 등 활동 계획서를 받아서 본 뒤에 돈을 주고 그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 규정이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 돈으로 이제 학원 수강료를 낼 수도 있고요. 교통비로 쓸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우리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지 않는다. 명확하게 사용처를 정하고 그렇게 썼는지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명확한 사용처가 뭐냐면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면접 비용, 숙박비 및 교통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다가 정장 대여료는 뭐야? 정장 대여료는 이거 사진 촬영비는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공무원이 분명히 이 보도자료를 썼을 텐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지원해도 좀 적당히 지원해야죠. 정장 대여료는 뭡니까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뭐 면접 때 입고 갈 그 옷을 대여할 비용 이거 저 구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취업할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뭐 이걸 이제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데 그걸 이제 표현을 정장 대여로 사진 촬영비 이렇게 적어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서울시하고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억지로 지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예, 뭐 다르다고 치고요. 제가 애초부터요. 그 처음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요. 지원하는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서울시 설명대로 하면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규모를 더 줄여놨습니다. 20만 원에
3개월입니다. 저 정도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진짜 정장 대여하고 마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생각할 때요. 너무 우리 기성세대가요. 청년들에 대해서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고생 좀 해봐야지 무슨 젊은이들을 상대로 복지를 하느냐. 이런 황당한 기성세대의 발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월 20만 원 던져주고 정장 대여로 이딴 헛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는요. 그 유스 개런티라는 정확한 복지 개념이 있습니다. 유스 개런티. 이 유스 개런티가 복지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틀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을 돌보는 게 노년층하고 빈곤층하고 달리 덜 보장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지원하고 확실하게 보살펴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 그 유스 개런티가 1984년에 스웨덴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1993년에 노르웨이가 1996년도 덴마크하고 핀란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미 정착이 됐죠. 그리고 2012년에는 유럽연합이요. 자체적으로 청년 보장을 제도화하는 청년 고용 패키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600억 유로, 75조 1,700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 중에 그 에스쿠데로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국제노동기구에 보고서를 써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유럽의 이 유스 개런티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요. 첫째, 국가가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 또는 훈련 기회의 제공을, 이 서술어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훈련 기회의 제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어떠한 실업 청년도 방치되지 않도록 그들을 뜻대로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는 청년이 실직하거나 교육을 떠났을 때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견습 또는 전문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년 보장은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20만 원 정책 보고 무슨 그 정장 대여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부가 지금 우리 청년들을 불우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 대여로 이딴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부가요. 의무감을 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하찮은 존재들로 자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튼 참 이 취업 성공 패키지 근래 들어와서 제가 제일 크게 웃어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년을 거지로 알고 성주의 주민을 무지렁이로 알고 무식한 인간들도 알고 국민들을 노예로 하는 이런 정부에게서 우리가 뭐 진전된 복지, 진정성 있는 국정, 이걸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지 대접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거지가 아님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선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거 투표 많이 한다고 해서 기성세대, 특히 낡은 정치 세력들이 긴장하느냐.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별로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투표에 더해서 뭔가 패키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패키지. 그게 패기겠죠. 패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우리 이완배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는 월요일 아침부터 또 뵙는 거 아닙니까? 개편 후에 우리 경제의 속사는 일부로 옮겨가면서, 원래 일부였죠. 일부,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그동안은, 화, 수, 목, 금, 토에 뵀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 화, 수, 목, 금으로 이렇게 뵙고, 또 일요일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갔던 방송이 또, 종합편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전달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국가 지도자보다는 동네 골목대장이나 하는 게 딱 알맞았을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직까지 정봉주를 복권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정봉주를 야당 탄압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봉주를 옹호하는 작자들은 정봉주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가 조작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상식에 기초해 행동한 것일 뿐, 그를 1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무려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잔학무도한 테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정봉주를 또다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가 활개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닌 마타도어다. 특히 박근혜 동지 측도 2007년에 열심히 의혹을 제기한 BBK 아니냐면서 이런 육성을 퍼뜨리고 있는데,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박동지가 의혹을 제기하면 로맨스고 정봉주가 제기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봉주는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저는 이제부터 BBK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비박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며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화력 만빵의 친박 공격수로 거듭난다면 8.15 특사가 아니라 8.16 특사로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거짓말이라도 오보라도 곧 더위가 물러난다는 예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다행히 8월 14일 일요일부터는 서울 기온이 33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염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4도, 대구가 3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12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 4월 5일 근무지인 중국 식당을 벗어나서 이튿날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사흘 뒤 서울에 도착했지요. 그 다음 날인 4월 8일 통일부가 이 12명의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떠벌렸습니다. 4.13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됐습니다.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물어보자는 소송도 있었지만 국정원의 비협조, 판사의 무신경으로 무마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통일부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전에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 면담을 허용하라 이러면서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